นล่ะ 최근 KF-21 F414 엔진의 공급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파격적인 제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따로 만들지 말고 GE와 공동 개발하자며 손을 내민 것인데요. 그동안 기술 이전은커녕 협력조차 거절했던 GE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에 와서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견제이자 역설적으로 한국의 엔진 개발 성공 가능성을 세계 1위 기업이 직접 증명해준 결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현대자동차가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의 개발을 막바지에 두고 있을 때 당시 기술 제휴선이었던 일본 미쓰비시 사장이 실물 설계도를 본 뒤 충격을 받아 현대차 연구소에 직접 방문해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로열티를 무려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라고 회유했던 사건과 정확히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세계적인 항공 엔진 명가인 GE가 이토록 한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특하고 성공적인 기술 테크트리 노하우에 있습니다. 즉 한국은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왔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와 결국 독자적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해냈고 프랑스의 TGV 기술로 KTX를 도입한 뒤 독자 고속철도인 KTX 산청과 SRT를 만들어냈으며 러시아와의 초기 기술 협력으로 시작해 끝내 누리호의 독자 우주 로켓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처럼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며 끈질기게 기술 테크트리를 끝까지 완성해 고도 산업화와 기술 자립에 성공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현재 KF-21, TO10, 수리온 헬기 등의 자사의 엔진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GE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독자 엔진 프로젝트에 숟가락이라도 얹어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한국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항공 엔진 자립 역사에 있어 거대한 이적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한 해였기에 GE의 견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밀레, 헝그리 정신 같은 추상적인 근거가 아니라 실제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가 예상 못한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1만 대라는 경이로운 항공 엔진 출고 기록을 달성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조 및 조립 역량을 확실히 증명했고 이와 동시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1680도급 초고온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며 항공 엔진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난제인 첨단 소재 기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두 업체의 눈부신 성과는 대한민국이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한국은 1979년 F4 팬텀 전투기에 탑재된 J79 엔진부터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미국의 설계도를 받아 정밀 부품을 깎고 조립하는 면허 생산, 즉 라이센스 생산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곧 GE의 허락 없이는 엔진의 나사 하나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엄격한 지식 재산권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달성한 1만 대의 엔진 생산과 5,700대에 달하는 오버홀 창정비 경험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의 설계도였지만 수십 년간 수없이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부위에서 주로 균열이 생기고 어떤 부품이 가장 극한의 열을 받는지에 대한 방대하고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GE의 설계도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고유의 기술로 엔진을 설계하고 시작하는 완전한 독립의 단계에 당당히 진입한 것입니다. 하긴 40년간 나사초였으면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조립 숙련도에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독자 엔진의 개발 핵심 열쇠, 바로 엔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페이덱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 장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데이터 확보에 있습니다. 방대한 페이덱 데이터야말로 독자 엔진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것이죠. 하나는 지난 40여 년간 GE의 F404, F414 엔진 등을 면허 생산하고 정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페이덱이 비행 상황에 맞춰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 정교한 알고리즘 데이터를 철저하게 취득해왔습니다. 엔진이 지상 테스트 베드에서 가동될 때 특정 고도와 기온에서 페이덱이 연료 분사량을 마이크로 단위로 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미 수십만 번 이상 지켜보고 분석해낸 것이죠. 비록 핵심 소스 코드는 몰랐을지라도 주중사의 스토를 조작이라는 입력값과 그에 따른 엔진의 반응이라는 출력값 사이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무려 40년 지나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완벽한 정답지를 옆에 끼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러한 페이덱 기술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들의 운용 실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제 전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엔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는 바로 불안전 연소 때문이고, 이 치명적 결함을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허술하고 정밀하지 못한 페이덱 시스템에 있습니다. 엔진 제어 로직이 정밀하지 못하다 보니 주중사가 급가속을 시도할 때 시스템이 연소실에 일단 막대한 양의 연료를 무작정 들이붓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유입된 산소량에 비해 연료가 너무 과대해지면서 미처 타지 못한 연료가 그름과 매연이 되어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 내부의 공기 흐름이 순간적으로 꼬이면서 엔진이 멈추거나 폭발하는 위험한 현상을 서지라고 부르는데, 페이덱의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 치명적인 서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엔진 제어를 매우 투박하고 여유있게 세팅해버립니다. 비행 중 엔진이 꺼져 추락하는 대형 사고를 겪는 것보다는 매연이 좀 심하게 나더라도 연료를 넉넉하게 공급하는 편이 낫다는 식의 임시 방편인 설계를 채택한 것이죠. 결국 부족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엄청난 매연으로 때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기체 내구성뿐만 아니라 전력 측면에서도 치명적 약점을 지니게 되는데, 저 멀리서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어 스텔스 기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죠. 또한 배기구의 온도가 불규칙하게 치솟고 열 신호가 커지면 적의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이 전투기를 조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건 극심한 엔진 수명 단축인데, 연소실 내부에 층층이 쌓여있는 탄소 그을음은 엔진 내부의 정밀 부품을 빠르게 마모시키고 심각한 열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산의 엔진의 수명이 1000시간 안팎에 불과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구도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모태 모델의 취급부터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스승인 러시아제 AR-31F 엔진은 창정비 주기가 약 500시간에서 1000시간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은 뭐 있던 지저가 다 있나 싶게 허락도 없이 이 엔진을 무작정 뜯어서 역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스승인 미국 지휘의 F414 엔진은 4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하는데, 한국은 40년간 지휘의 완벽한 정석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흡수하였죠. 중국이 항공기 엔진 국산화, 일명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최소 1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으로도 결코 시간을 셀 수 없는 것이죠. 초고온을 견디는 금속 소재의 미세한 합금 배합 비율과 4000시간 이상을 거뜬히 버텨내는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은 오직 수만 번의 혹독한 시행착오와 실전 데이터가 쌓여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물론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엔진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항공 엔진 제작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소재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두사는 가스터빈 엔진 내부에 살인적인 고온을 버텨낸 첨단 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이죠. 이쯤 되니 지휘가 왜 뜬금없이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대형 가스터빈과 항공용 제트 엔진은 그 작동 원리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산이 확보한 대형 가스터빈의 핵심 기술을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과정만 거치면 훌륭한 항공 제트 엔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은 견딜 수 있는 온도에 따라 F, G, H급으로 나뉩니다. 1300도에서 1450도 사이를 견디는 엔진은 F급으로 분류되며, 이는 현재 중국이 헤매고 있는 기술 수준입니다. 1500도에서 1600도 사이는 고효율 차세대 가스터빈으로 평가받고, 16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는 것은 현재 상용화된 기술 중 가장 최상위 등급인데,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뿐입니다. 터빈 입구 온도인 TIT가 1680도, 화씨 약 3100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기에 탑재된 프렛 앤 휘트니의 F119 엔진이 보여주는 핵심 성능 지표와 동급이죠. F-22에 탑재된 F119 엔진의 진정한 위력은 막대한 연료를 소모하는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 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기능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필수인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1600도에서 1700도 사이의 고온을 견디는 특수 소재와 냉각 기술인 것이죠.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G400 엔진은 4.5세대급으로 매우 우수한 엔진이지만, TIT는 약 1450도에서 1500도 수준으로 만약 우리가 추진 중인 차세대 엔진 국산화 사업을 통해 이 1680도급 이상의 기술을 상용화해낸다면, 그것은 곧 F-22급의 강력한 심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가스터빈 개발만 했을 뿐 양산이나 상업화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기술력은 이미 국내 발전소 공급을 넘어 심지어 가스터빈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 시장의 높은 장벽까지 뚫어냈습니다. 복합발전 효율 63%라는 꿈의 스펙을 지닌 두산의 DGT-6300HS2 모델은 2025년 10월 운용하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380MW급 최신형 H급 가스터빈 5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가스터빈의 발상지이자 지휘 본사가 있는 나라이고, 그런 안방시장에서 한국 두산의 제품을 무려 5기나 연속으로 수주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미 15,000시간 이상의 실증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건데요. 기계공학에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을 때 초기 수백 시간은 무사히 돌아가더라도 실제 가혹한 상업운전 환경에서는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15,000시간을 연속 운전했다는 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무려 1년 8개월 이상을 쉬지 않고 돌린 셈이죠. 발전소의
다수 엔진은 수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극심한 열팽창과 수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버텨냈다는 것은 터빈 블레이드가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도 변형되거나 깨지지 않는 완벽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확고한 증거이죠. 현재 한국의 엔진 국산화 사업은 경쟁과 협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시스템 설계 및 통합을 담당하며 국내 유일의 엔진 생산 시설을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엔진의 설계, 조립, 그리고 제어 시스템 개발을 강력히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온 소재 및 터빈 기술을 책임지는데 발전용 가스 터빈을 만들며 쌓은 압도적인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 엔진에 맞게 이 고온 소재를 경영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즉, 각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두 곳의 한국 업체가 동시에 발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공룡인 GE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16,000파운드급 이상의 고성능 항공 엔진을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래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KF-21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는 최근 참담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공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던 젠35 스텔스 전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중국 내부에서조차 뼈아픈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 분야에서 저명한 현지 군사 평론가인 회사 선봉은 지난달 포털 사이트 QQ.com을 통해 젠35의 실제 작전 가능한 시간이 고작 7분에 불과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오스트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 수준이 매우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이토록 굴욕적인 분석을 내놓은 배경에는 중국 항공산업의 가장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인 터보팬 엔진의 성능 부족 문제에 있습니다. 현재 젠35에 탑재된 엔진은 당초 고려했던 차세대 고성능 엔진 WS19가 아니라 구형 엔진을 조금 개량한 WS21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신형 WS19 엔진은 고온을 견디기 위한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노즐이 어두운 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상 속에 포착된 젠35 양산기들은 기존 WS13 계열 특유의 밝은 금속성 은색 노즐을 버젓이 달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구형 엔진의 톱날 모양의 껍데기만 바꾼 눈속임을 사용하였죠. 소티의 한계가 있는 함재기는 무장과 연료를 가득 싣고 이륙해야 하지만 WS21은 추력이 현저히 부족해 연료를 꽉 채우지 못하거나 무장을 대폭 줄여야만 합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연료를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으로 극도로 짧아지는 것이죠. 그 7분을 뜨긴 뜨는데 무장은 1도 없는 전투기. 진정한 완성형 전투기로서 미국의 F-35와 대등한 기동성을 갖추려면 WS19의 탑재가 필수적이지만 벌써 60대 이상 생산된 양산기에서조차 이 최신 엔진의 장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 자체의 조악한 내구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만 군사 매체들은 최근 대만 해협 인근에서 중국 젠35의 비행이 많아진 데에는 날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2월인 현재는 통상적으로 쾌적한 건기 시즌에 속하여 비행이 가능하지만 비가 잦은 우기였던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젠35를 비롯한 중국의 L15와 젠17 등의 비행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대만 매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중국 군용기들은 우기 때 비를 맞으며 비행할 경우 방수 및 부식 방지 능력이 떨어져 기체 수명이 급감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죠. 이러한 품질 문제를 증명하듯 최근 중국의 공영 매체 방송을 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놀라운 장면이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홍두 항공공업의 생산 라인에 취재를 나간 중국 공영방송 기자는 자국의 첨단 제조업을 힘주어 강조했지만, 정작 방송 화면에는 작업자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시적인 수작업으로 두들겨 맞추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 장면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L15 훈련기를 만드는 홍두 항공공업과 젠35 스텔스기를 만드는 선양 항공공업 모두 중국 국영 방산기업인 HVIC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홍두에서 주먹 구구식으로 만든 L15가 바로 선양의 젠35를 몰 파일럿들을 길러내는 핵심 교육용 기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 해군이나 공군 조종사가 젠35 같은 5세대 전투기를 능숙하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고성능 정밀 훈련기가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 L15를 개량한 함재기 버전을 개발하여 선양의 젠35와 함께 차세대 항모 푸젠함에 탑재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첨단 훈련기를 동네 철공소 수준으로 제작하는 모습이 폭로되면서 중국산 군용기 전반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这里是猎鹰 L15 高教机的诞生地，不仅如此，可以说这里是中国航空工业的诞生地之一。1954年，新中国的第一架飞机出教5就是在这里飞向蓝天。60多年来，洪都集团专注于教练机的生产和研制，研制出出教6、K8、L15等一系列明星飞机，被称为中国教练机的摇篮和基地。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 这里是一个钣金加工车间，整个车间呢，除了机器的轰鸣声，此起彼伏的是敲敲打打的声音。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
您看这样一个部件，它是飞机身上一个常见的整流罩的部件，它的折弯处是非常平滑的，不会出现平直的棱角，这是为了受力均匀，防止折弯处出现裂纹。我在这里还发现了这样一个细节，工作人员使用的锤子，它是一个木质的材料，那么使用这样的工具呢，也是为了防止零件的表面受损伤。而在所有的飞机零件中，对平滑程度要求最高的是蒙皮，现在我们一起去看一看。蒙皮也就是飞机的表面，因为它直接接触空气，在接触到空气的作用力之后呢，会将作用力传递到和它相连的机身、机翼和骨架上，因此对蒙皮的要求是非常高的。不仅要求它可塑性强、强度高，还要求它的表面绝对平滑。那么我身后的机器呢，正在进行的就是蒙皮的加工，它通过这样一个模具将原材料压形成相应的形状，就完成了蒙皮加工的过程。看到这样的模具，就是我们平时所乘坐的民用客机的机身的模具，通过这个模具就能够生产出一张相应形状部件的蒙皮。而为了实现表面的绝对平滑，之后装在蒙皮身上的铆钉，它的凹凸程度不能超过 0.1 毫米，比一根头发丝还细。你能想象吗？早期的蒙皮它还是布制的，也就是一层纺织材料附在木质或者金属架上，再覆盖一层不透气、不透水的材料来满足飞行需求。现在的蒙皮已经是镁合金、铝合金等材料，高性能的飞机采用钛合金和复合材料。 반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가짜가 아니라 실증을 마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완벽한 엔진을 만들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쌓아온 한화의 디지털 제어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두산의 초내열 소재 기술이 결합되어 완성될 독자 엔진, 그리고 이 강력한 심장을 달고 날아오를 KF-21은 머지않아 동북아시아 하늘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지희랑 같이 하면 우리만 자빠지게 됨.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